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밀라노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0.093초 차이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0.093초입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3위였던 한국이 홈 관중 앞에서 달리던 이탈리아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를 인코스로 추월하며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5종목에서 금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한국 쇼트트랙입니다. 외신들은 이미 종주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계주 결승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심석희의 강력한 밀어주기, 최민정의 냉정한 추격, 그리고 22살 김길리의 마지막 역전. 3명이 만들어낸 4분 4초 014라는 숫자가 밀라노 아레나 전광판에 떴을 때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빙판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독일 스포츠 전문지 키커의 토마스 밀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날 밤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2026년 2월 18일 저녁 밀라노 올림픽 개막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쇼트트랙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개인전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자 500m 금메달 네덜란드, 여자 1000m 금메달 네덜란드, 여자 1500m 금메달 캐나다, 남자 1000m 금메달 네덜란드, 남자 1500m 금메달 이탈리아. 5개 종목 어디에도 한국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30년 동안 쇼트트랙을 지배해온 나라치고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저는 동료 기자 마르쿠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 마르쿠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대 교체 시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7세였습니다. 주장 최민정은 이미 3번의 올림픽을 치른 베테랑이었고 심석희 역시 2018년 평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달랐습니다. 크산드라 펠브르, 24세. 이번 밀라노 올림픽 개인전에서만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500m, 1000m, 1500m, 그리고 혼성 계주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시즌 쇼트트랙 월드투어 성적을 보면 네덜란드의 우세는 더 명확했습니다. 총 4차례 열린 월드투어 대회에서 네덜란드는 1위부터 3위까지를 독식하는 경기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6시즌 월드투어 종합 1위. 특히 여자 1500m에서는 한국의 김길리와 최민정을 제치고 우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정리된 자료를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밤 여자 3000m 계주 결승. 우승 후보는 네덜란드다. 캐나다가 2위 경쟁을 할 것이고 한국은 기껏해야 동메달 정도겠지. 그날 저녁 유럽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쇼트트랙 제국의 황혼이 시작됐는가? 기사 본문에는 한국의 개인전 성적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의 지배력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ESPN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밀라노에서 길을 잃다. 프랑스 레키프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시대, 한국은 역사 속으로. 저는 이 헤드라인들을 스크랩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기사를 쓸 때 인용하기 좋은 자료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레스센터 카페에서 네덜란드 기자 얀을 만났습니다. 얀은 암스테르담 최대 일간지 기자로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늘 밤 기대되지? 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펠브르가 5번째 금메달을 따는 거 보러 가야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볼 거야? 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전 성적 봤잖아. 계주에서도 힘들 거야. 내부 문제도 있다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대표팀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최민정과 심석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같은 대표팀에서 뛰면서도 서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사이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밀어주기 동작을 두 선수가 서로에게 하지 않도록 순번을 조정해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개주가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그친 이유 중 하나로 이 내부 갈등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내부 균열이 있는 팀. 개주 금메달 가능성 낮음. 그날 오후 저는 기사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밀라노에서 새로운 왕조 시작하다. 서론도 미리 써뒀습니다. 크산드라 펠브르가 이끄는 네덜란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밀라노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의 지배는 이제 역사가 되었고 유럽의 새로운 강자가 빙판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경기 결과만 채워 넣으면 완성되는 기사였습니다. 20년 경력 기자의 눈에는 이미 결과가 보였으니까요. 저녁 6시, 경기 시작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를 나와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로 향했습니다. 경기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응원단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모여 있었고 이탈리아 팬들은 녹색, 흰색, 빨간색 국기를 흔들며 폰타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석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는 일본 기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한국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메달이면 선방하는 거 아닐까요? 일본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프레스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작성해둔 기사 초고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기사였습니다. 결과 숫자만 넣으면 30분 안에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빙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밤은 네덜란드의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빙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노트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 선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네덜란드 라인업을 확인했습니다. 1번 주자 셀마 푸르만, 2번 주자 크산드라 펠부르, 3번 주자 미셸 벨부르, 4번 주자 요리 니프트.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특히 펠부르는 이번 대회에서 이미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 라인업도 확인했습니다. 코트니 사로를 중심으로 한 팀 구성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6시즌 월드투어 종합 1위답게 안정적인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저는 이 네 이름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8년 전 평창 올림픽 이후 갈등을 빚었던 두 선수가 같은 팀으로 다시 뛴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빙판 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어 빙판을 내려다봤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은색이나 검은색 날을 사용하는데 유독 그 선수만 황금색이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등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김길리, 22세, 이번 올림픽이 생애 첫 올림픽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 황금색일까? 별 의미 없는 장식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기자 피에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한국 선수 봤어. 황금색 날. 네, 방금 봤습니다. 피에르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 선수 며칠 전에 크게 넘어졌거든.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저는 피에르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김길리가 얼음 위에 쓰러져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와 충돌해서 넘어진 거래.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그대로 빙판에 내동댕이 쳐진 거지. 사진 속 김길리는 등을 먼저 부딪힌 채 얼음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도 함께 찍혀 있었어요.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김길리가 일어나서 링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는 어땠어? 피에르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여자 1000m 결승. 동메달 땄어. 넘어진 다음날? 응. 같은 링크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넘어진 기억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메달을 따냈다는 건 보통 멘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전은 거기까지야. 500m는 준결승 탈락이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첫 올림픽의 벽을 넘지 못한 거네요. 피에르가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개주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개인전 성적이 저러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황금색 날은 그냥 장식일 뿐이겠죠. 넘어진 선수가 개주에서 뭘 하겠어요. 피에르가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 자료를 읽다가 또 다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최민정 심석희 갈등. 저는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두 선수는 평창 올림픽 이후 팀 내에서 심각한 불화를 겪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같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서로의 이름을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밀어주기를 두 선수가 서로에게 하지 않도록 주자 순서를 조정해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개주에서 밀어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 주자가 다음 주자를 힘껏 밀어주는 순간 그 추진력이 속도로 직접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서로를 밀어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개주가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그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심석희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팀 내부의 신뢰 문제가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 며칠 전 선수촌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심석희의 생일 케이크 앞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최민정이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화해? 기사 제목은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링크 밖에서 웃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링크 위에서 서로를 믿고 밀어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년간 스포츠 기자를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팀을 봐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화합을 강조하던 팀이 경기장에서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감정의 앙금은 몸이 기억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화해했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주저함, 망설임, 신뢰의 부족, 그런 것들이 0.1초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 0.1초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겁니다. 저는 사진창을 닫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사진 한 장이 8년의 시간을 지운다고 믿기엔 저는 너무 오래된 기자였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의 기사 초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네덜란드, 밀라노에서 새로운 왕조 시작하다. 제목을 소리 내어 읽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결과 숫자만 채워 넣으면 바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빙판에서는 선수들이 마지막 워밍업을 마치고 링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다시 한번 빛을 반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식은 장식일 뿐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네덜란드니까.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5바퀴가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중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대신 캐나다나 이탈리아로 바꿔야 했으니까요. 커서를 움직이며 단어를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캐나다, 월드투어 1위의 자존심 지키다. 아니면 이탈리아, 폰타나의 홈에서 전설 완성.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저것 좀 봐. 뭔데, 한국. 저는 대수롭지 않게 빙판 쪽을 흘끔 봤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3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격차 좀 봐봐. 조금 줄어든 것 같지 않아? 저는 그제야 제대로 집중해서 빙판을 관찰했습니다. 선두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해봤습니다. 아까 펠브르가 넘어진 직후에는 수 미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착시일 수도 있어. 피에르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줄어들고 있어.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추월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리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정확한 라인을 그리며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민정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체가 얼음과 거의 평행을 이룰 정도로 낮게 숙여져 있었고 다리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베테랑의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아끼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저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바퀴가 남았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다시 눌렀습니다. 구간 타임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한 바퀴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바퀴. 저는 숫자를 확인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구간 타임이 선두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바퀴당 0.1초에서 0.2초 정도씩 빠른 타임이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뗐습니다. 기사 수정 작업을 멈췄습니다. 빙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말했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빙판을 응시했습니다. 9바퀴 남음.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수미터였는데 지금은 1미터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레스석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MBC 중계석 쪽을 봤습니다. 해설진 2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빠르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짓도 커졌습니다. 뭔가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본 중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맨이 한국 선수들에게 줌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8바퀴 남음. 이제 격차는 반 미터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급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0바퀴 남음. 격차 약 1미터. 8바퀴 남음. 격차 약 0.5미터. 숫자로 정리하니 더 명확했습니다. 2바퀴 만에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속도라면 곧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3위야. 선두는 2팀이나 있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써놓은 기사 초고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바퀴 남음. 한국이 캐나다 바로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선두 이탈리아, 2위 캐나다, 그리고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한국의 구도였습니다. 최민정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헬멧과 고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만으로도 그녀의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블레이드가 얼음을 파고드는 소리가 프레스석까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기사 수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경기 자체를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6바퀴 남음. 관중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의 환호 속에 긴장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한국을 의식하는 눈치였습니다. 네덜란드 응원단은 조용해졌습니다. 자국팀이 이미 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한국의 추격을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정확한 격차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점을 통과했습니다. 0.8초 후 선두 이탈리아가 통과했습니다. 불과 0.8초 차이였습니다. 아까 펠브르가 넘어졌을 때는 3초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5바퀴 만에 2초 이상 따라잡은 겁니다. 피에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따라잡지?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빙상 종목을 취재하면서 이런 추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바퀴씩 격차를 좁혀가는 거였습니다. 마치 숨소리를 죽인 채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포식자처럼요. 5바퀴 남음. 이제 한국은 캐나다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2위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손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수첩에 메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역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아직 3위야. 선두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저는 노트북 화면에 기사 초고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네덜란드든 캐나다든 이탈리아든 누가 우승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제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빙판 위에서는 조용한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바퀴가 남았습니다. 빙판 위에 3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두 이탈리아, 그 뒤를 바짝 쫓는 캐나다와 한국. 격차는 이제 반 보폭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석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피에르도 같은 자세였습니다. 프레스석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자 교체 구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3번 주자에서 4번 주자로 바뀌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노도이에서 심석희로.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8년 전 평창 이후의 갈등, 법적 공방, 서로를 밀어주지 못했던 두 선수. 그리고 지금 심석희가 최민정을 밀어줘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참았습니다. 심석희가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176cm의 장신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도 체격이 큰 편이었습니다. 노도이가 다가왔습니다. 터치. 심석희가 출발했습니다. 빙판을 힘차게 박찼습니다. 2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최민정에게 넘겨줄 차례였습니다. 최민정이 대기 위치에 섰습니다. 심석희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석희의 손이 최민정의 등에 닿았습니다. 밀어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프레스석에서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심석희의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176cm 장신에서 나오는 모든 힘이 그 한 번의 동작에 실렸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최민정의 몸이 화살처럼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정지해 있던 스프링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민정이 캐나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월이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피에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봤어? 지금 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빙판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018년 평창 이후의 갈등, 서로를 밀어주지 못했던 두 선수, 같은 팀이지만 같은 팀이 아니었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심석희는 자신의 모든 힘을 최민정에게 실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8년의 무게를 한 번에 밀어주기로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링크 밖에서의 화해가 링크 위에서의 신뢰로 이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요. 두 선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8년의 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MBC 중계석이 폭발했습니다. 해설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어였지만 흥분한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일본 중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선수들을 클로즈업하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관중석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의 환호 속에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한국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네덜란드 응원단 일부가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팀이 이미 탈락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써놓은 기사 초고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밀라노에서 새로운 왕조 시작하다. 그 제목이 이제는 완전히 틀린 예측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문서를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기사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빙판에서는 최민정이 맹렬히 선두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심석희에게 받은 추진력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속도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3바퀴 남음. 이제 한국과 선두 이탈리아의 격차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폰타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설도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세를 느낀 겁니다. 폰타나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홈 관중 앞에서 금메달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프레스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자들도, 프랑스 기자들도, 심지어 이탈리아 기자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추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 기자로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손이 떨리다니. 피에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내 기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가졌던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승할 거라던 예측, 한국이 동메달도 힘들 거라던 판단, 내부 갈등이 있는 팀은 금메달을 딸 수 없다던 분석, 전부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2바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자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민정이 다음 주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자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최민정이 심석희에게 받았던 바로 그 힘을 이제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8년의 신뢰가 연쇄 반응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등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김길리였습니다. 며칠 전 얼음 위에 나굴었던 22살 막내, 황금색 스케이트 날의 주인공.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앞서 달리는 건 이탈리아의 전설 폰타나였습니다. 올림픽 통산 14개 메달, 홈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은 최강의 적. 저는 두 손으로 프레스석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박차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최민정의 푸시를 받아 출발했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2바퀴. 이제 남은 건 오로지 2바퀴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프레스석 전체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키보드 치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빙판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달리는 건 아리아나 폰타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 2006년 토리노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20년을 빙판 위에서 보낸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메달 14개, 쇼트트랙 역사상 누구도 넘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 관중 수만 명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폰타나, 폰타나, 폰타나.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김길리가 있었습니다. 22살, 생애 첫 올림픽.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음 위에 나굴었던 선수. 저는 그 대비가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첫 올림픽. 14개 메달의 동메달 하나. 홈 관중의 함성 vs 원정의 고독.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폰타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간격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람보르길리. 뭐라고? 김길리 별명이야. 람보르길리. 람보르기니처럼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김길리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폭발력이 느껴졌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치 엔진에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요. 1바퀴 반 남음. 격차는 이제 한 뼘 정도로 보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폰타나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경기 중에 2번이나 뒤를 돌아봤다는 건 그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폰타나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다리 동작이 거칠어졌습니다.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반면 김길리는 침착했습니다. 리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차이. 폰타나는 지금 금메달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홈 관중 앞에서 마지막 올림픽에서 14번째 메달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길리는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동메달 하나는 있었고 첫 올림픽에서 계주 금메달까지 딴다면 그건 보너스였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레스석 분위기가 긴박해졌습니다.
독일 기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기자들도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이건 특종감이었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바퀴 남음. 마지막 바퀴였습니다. 김길리가 폰타나 바로 옆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의 비명 같은 함성. 중립 관중들의 환호. 네덜란드 응원단의 박수. 모든 소리가 뒤섞여 경기장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석 난간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코너가 다가왔습니다. 이 코너를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폰타나가 인코스를 틀어막았습니다. 20년 경력으로 만든 완벽한 방어 라인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인코스를 노렸지만 틈이 없었습니다. 폰타나의 몸이 벽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구나. 베테랑의 수비를 뚫기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움직였습니다. 인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웃코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아웃코스 추월? 쇼트트랙에서 그건 도박이었습니다.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속했습니다. 람보르길리의 폭발력이 터졌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미친 듯이 박차고 나갔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오는 순간 김길리가 폰타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월이었습니다. 아웃코스 추월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게 가능해? 가능했습니다. 지금 막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앞서 달리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폰타나가 뒤에서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인코스를 틀어막았습니다. 며칠 전 얼음에 부딪혔던 그 등이 이제는 전설의 추월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선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결승선까지 50m, 40m, 30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m, 10m. 김길리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0.093초 차이로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4분 4초 14점 대한민국, 4분 4초 107점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이탈리아 관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의 탄식, 중립 관중들의 환호, 네덜란드 응원단의 기립 박수. 프레스석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전화기를 들고 편집국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역전이었습니다. 0.093초 차이의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백지 상태였습니다. 아까 써놓은 기사는 이미 지워버렸고 새로 쓸 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경력 기자가 경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피에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토마스, 기사 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빙판에서는 김길리가 무릎을 꿇고 얼음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그녀의 꿈이 진짜 금메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프레스석에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이미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자들, 독일 기자들, 일본 기자들 모두가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기사는? 편집장 마르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속보 쏟아내고 있어.
우리만 늦으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30분 안에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빙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상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4명이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8년의 무게가 녹아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도 보였습니다. 폰타나가 동료들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쉬웠지만 담담해 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폰타나의 인터뷰가 궁금해졌습니다. 전설이 이 역전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믹스드 존으로 내려갔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이미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길리 선수, 마지막 추월은 계획된 것이었나요? 김길리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요. 언니들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울음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최민정 선수, 8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소감은? 최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팀 전체가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심석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석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폰타나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폰타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타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친 밀라노 빙판에서 한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0.093초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폰타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차이죠. 제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한 그 찰나, 김길리 선수는 이미 제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폰타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코스를 완벽하게 막았다고 확신했어요. 20년 경력으로 만든 방어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길리 선수는 아웃코스를 택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요. 당신에게 이 은메달은 어떤 의미입니까? 폰타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은메달이 제 다른 금메달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국이라는 팀과 진짜 사투를 벌이면서 얻어낸 것이니까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기로 남을 겁니다. 한국 팀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 폰타나가 한국 선수들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까다로운 빙질, 낙마 사고로 벌어진 격차.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살린 건 기술도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설이 패배를 이렇게 담담히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믹스드 존을 빠져나와 프레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각국 언론의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MBC 스포츠부터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중 하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본문에는 마지막 코너 추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해설진이 경기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BBC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빙상에 군림합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저력. 다시 한번 증명. 프랑스 레키프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밀라노의 기적. 한국이 8년 만에 왕좌 탈환. 독일 언론들도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커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아직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토마스, 다른 매체들 다 나갔어. 우리만 없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빨리. 10분 안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돌아온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지켜보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0.093초 차이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다. 개인전 5종목에서 금메달 하나 없이 무너졌던 팀이었다. 외신들은 이미 종주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계주에서 모든 것을 뒤집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솔직한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한국의 금메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경기 전 네덜란드의 우승 기사를 미리 작성해 두었고 한국은 기껏해야 동메달 정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는 내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심석희의 폭발적인 밀어주기, 최민정의 냉정한 추격, 김길리의 결정적 역전. 세 선수가 만들어낸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팀워크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이 이긴 건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8년의 앙금을 지우고 하나가 된 팀. 그것이 0.093초 차이를 만들어냈다.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잘 봤어. 좋은 기사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완벽하게 틀린 예측을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역전을 목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죠. 밤새 쏟아진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쓴 기사가 키커 메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24시간 만에 50만 뷰를 넘겼더군요. 독일 스포츠 기사로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몇 개를 읽어봤죠. 20년 경력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 좋았다.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가 인상적이다. 한국 쇼트트랙. 정말 대단하다.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죠. 아침 9시였지만 프레스센터는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후속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언론 반응을 정리하는 후속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먼저 미국 언론부터 확인했어요. MBC 스포츠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메인에 올려놨더군요. 조회수가 3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 최상단에 고정된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This is why I love the Olympics. 이것이 내가 올림픽을 사랑하는 이유다. 3만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죠. ESPN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종주국의 자존심 지키다. 기사 본문에는 한국의 계주 역사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총 10번의 올림픽 중 7번 우승. 압도적인 기록이었죠. 영국 BBC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8년의 갈등을 넘어선 팀워크. 최민정과 심석희의 불화 배경부터 생일 케이크 사진. 그리고 경기 중 결정적 밀어주기까지. 스토리가 드라마처럼 구성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레키프는 폰타나에 집중했죠. 전설의 마지막 레이스. 패배 속에서도 빛난 품격. 폰타나의 인터뷰 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은메달이 다른 금메달보다 무겁다는 발언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일본 언론도 흥미로웠죠. 아사히 신문은 현장 취재 기사를 냈습니다. 경기 후 일본 대표팀 선수 한 명이 경기장에 남아 한국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메모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그 선수에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선수가 대답했죠.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저 팀워크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승자를 연구하는 패자의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언론은 조용했죠.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모두 간단한 결과 기사만 냈습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쇼트트랙 논란들을 생각하면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은 당연히 폭발적이었죠. 포털 사이트 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상위 10개 기사 중 8개가 쇼트트랙 관련이었어요. 8년 만에 금메달. 람보르길리 김길리. 전설 폰타나 꺾었다. 최민정.
올림픽 6번째 메달로 역대 최다 타이. 심석희의 밀어주기. 8년 앙금 지웠다. 헤드라인만 봐도 열기가 느껴졌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후속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쇼트트랙의 귀환.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타이핑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죠. 한국 선수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믹스드 존 쪽으로 가봤습니다. 오늘은 시상식 다음 날이라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혹시 선수들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어요. 운이 좋았죠. 한국 선수 몇 명이 코칭 스태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도 다가갔습니다. 김길리 선수, 하루가 지난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길리가 금메달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꼬집어 봤어요. 웃으며 말했죠. 황금색 스케이트 날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김길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금메달을 따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만의 약속이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요. 최민정 선수에게도 물었어요. 이번 금메달이 다른 금메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함께 딴 메달이라는 점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심석희 언니의 밀어주기, 노도희의 안정적인 운영, 김길리의 결정적 추월. 모두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음 올림픽도 출전할 계획입니까? 최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계속될 거예요. 제가 있든 없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프레스 센터로 돌아왔죠.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 그날 밤 한국은 0.093초 차이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이긴 것은 시간이 아니었죠. 8년의 갈등, 개인전의 부진, 선두와의 격차. 모든 불리함을 극복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 폰타나는 말했어요. 한국이 이긴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역전을 목격했죠. 하지만 밀라노에서 본 역전은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히 순위가 뒤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가 현실이 되고 무너졌던 팀이 다시 일어서고 22살 막내가 20년 경력의 전설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지금까지 10번의 올림픽 중 7번을 우승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기록 뒤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대 간의 신뢰가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이번엔 정말 좋은 기사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밀라노의 오후 햇살이 프레스 센터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어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완벽하게 틀린 예측을 한 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역전을 목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올림픽에도 저 팀이 서 있을 거야. 넘어져도 일어서고, 갈등이 있어도 화해하고, 불리해도 역전하는. 그것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니까요. 밀라노 아레나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던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주국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개인전에서 무너져도, 8년의 갈등이 있어도, 3위로 쳐져도, 대한민국은 결국 해냅니다. 0.093초. 눈 깜빡이는 시간의 3분의 1점.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죠. 20년 경력의 독일 기자도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돌아왔다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태극 여전사들.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 4명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